그의 손은 늘 투박했다. 흙을 만지고 나무를 다듬는 사람의 손. 굳은 살이 박여 거칠었지만 내 피부에 닿는 그의 손길은 언제나 깃털처럼 조심스러웠다. 그는 마치 내가 깨지기 쉬운 유리라도 되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소중하게 나를 어루만졌다. 나는 숨을 죽였다. 이 순간이 되면 어김없이 과거의 망령들이 내 발목을 붙잡았다. 술에 취한 아버지의 폭언 경멸이 가득 담긴 손길 저항할수록 더욱 강하게 짓누르던 그 무게감. 그 기억들은 내 몸에 새겨진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었다. 그래서 나는 움츠러들었다. 그의 입술이 내 목덜미에 닿았을 때 내 온몸은 방어기제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그러자 그가 움직임을 멈췄다. 그는 나를 더 꽉 끌어안지도 재촉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이마를 내 어깨에 기댄 채 내가 진정할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그의 낮은 목소리가 내 귓가에 울렸다. 그는 내가 왜 두려워하는지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내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다. 그의 침묵과 기다림은 그 어떤 화려한 위로의 말보다 더 깊숙이 내 마음을 파고들었다. 나는 천천히 굳었던 몸의 힘을 풀었다. 그는 내가 괜찮아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다시 부드럽게 나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꽁꽁 얼어붙어 있던 내 몸의 감각들이 아주 조금씩 아주 느리게 깨어나는 듯하였다. 나는 이것이 쾌락인지 혹은 또 다른 형태의 고통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의 손길에는 나를 향한 존중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나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오직 나의 반응을 살피고 나의 쾌감을 찾아주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나는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히 배려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닫혀있던 내 마음의 빗장이 그의 다정함 앞에서 녹아내리는 소리였다. 나는 떨리는 손을 들어 그의 등을 감쌌다. 나의 첫 번째 능동적인 반응이었다. 그의 몸이 순간 흠칫하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는 더욱 깊고 더욱 열정적으로 나를 안았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는 그의 리듬에 몸을 맡겼다. 과거의 악몽은 그의 온기 속에서 서서히 멀어져 갔다. 이 순간만큼은 나를 짓누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격정적인 파도가 지나간 후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내 등 뒤에서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다. 나는 그의 투박한 손이 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을 느꼈다. 이전이라면 불쾌하고 더럽다고 느꼈을 이 모든 행위들이 이제는 더없이 소중한 위안으로 다가왔다. 나는 깃털처럼 가벼워진 몸으로 그의 품에 안겨 생각했다. 내 이름은 서유리. 모두가 하찮게 여기는 가난한 여자. 하지만 이 남자의 품 안에서만큼은 나는 그저 상처받고 사랑받는 한 명의 인간 서유리일 뿐이었다. 그의 품에 안겨 맞이한 아침은 내 생애 처음으로 경험하는 평온함이었다. 하지만 이런 평온함이 내게 허락된 것이었던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나의 하루는 지독한 가난과 빚쟁이들의 협박으로 시작되곤 했다. 내 삶은 벼랑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다.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후 내게 남은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와 차가운 세상뿐이었다. 나는 햇볕도 들지 않는 축축한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았다. 하루하루 곰팡이가 피어나는 벽을 보며 나 역시 저 곰팡이처럼 세상의 가장 어둡고 축축한 곳에서 썩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사채업자들은 매일같이 찾아와 문을 두들겨댔다. 그들의 욕설과 협박은 내 유일한 자장가였다. 나는 그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 내 남은 마지막 존엄성마저 짓밟아 버릴까봐 매일 밤을 공포에 떨며 세워야 했다.
탈출구 없는 지옥. 그것이 나의 현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나를 찾아왔다. 최고급 양복을 차려입은 나와는 다른 세상 사람처럼 보이는 남자였다. 그는 자신을 JK그룹 왕 회장의 비서라고 소개했다. 그는 내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건넸다. 이 모든 빚을 갚아주고 안전한 거처를 마련해 주겠다고. 나는 그를 따라 거대한 성과도 같은 한옥저택으로 이끌려갔다. 그곳에서 나는 JK그룹의 살아있는 전설 왕 회장을 만났다. 그녀는 옥좌에 앉은 여왕처럼 압도적인 기품과 냉정함으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내 손주와 결혼해주면 돼. 그녀의 손자는 JK그룹의 현 회장인 강태하였다. 그는 할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결혼을 해야만 그룹의 완전한 지배권을 상속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집안에서 정해준 그 어떤 정략 결혼도 거부하며 반항하고 있었다. 그 아이에겐 아내가 필요해. 하지만 귀찮게 굴지 않을 조용히 이름만 빌려줄 유령 신부가. 왕 회장의 눈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너처럼 부모도 없고 빚에 쪼들리는 아이가 우리에겐 딱이야. 아무런 힘도 없고 나중에 흔적 없이 치워버리기도 쉬우니까. 그것은 결혼이 아니라 거래였다. 나는 내 이름을 팔고 그들은 내게 돈과 안전을 제공하는 것이다. 나는 계약 기간 동안 그들의 일들, 며느리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물론 남편의 얼굴조차 볼 수 없는 왕 회장은 나에게 강태하의 사진 한 장을 던져주었다. 사진 속 그는 차갑고 오만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한쪽에는 사채업자들의 폭력이라는 현실의 지옥이, 다른 한쪽에는 영혼 없는 인형으로 살아야 하는 차가운 지옥이 있었다. 나는 적어도 내 몸만은 안전할 수 있는 지옥을 택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내 이름을 썼다. 그렇게 나는 서유리에서 JK그룹 강태하 회장의 아내가 되었다. 결혼식도 그 어떤 행사도 없었다. 모든 것은 서류 한 장으로 끝났다. 나의 모든 빚은 청산되었고 나는 계약에 따라 JK그룹 가문의 본가가 아닌 그 부지 안에 작은 별채로 옮겨졌다. 그곳은 내가 살던 반지하 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좋았지만 똑같이 차가운 감옥이었다. 나는 그곳에 철저히 격리되었다. 외부와의 연락도 금지되었고 허락 없이는 별차에 셔터를 벗어날 수도 없었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다만 더 이상 춥고 배고프지 않은 혼자일 뿐이었다. 별채에서의 삶은 고요한 감옥 생활과 다름없었다. 나는 JK그룹 회장의 아내라는 거창한 이름을 가졌지만 내 실체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유령일 뿐이었다. 별채를 관리하기 위해 파견된 사용인들은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그들은 내게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만 제공했고 그들의 눈에는 나를 향한 경멸과 무시가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텅 빈 집 안에서 홀로 보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잘 가꾸어진 정원은 아름다웠지만 그것은 나를 가두고 있는 거대한 울타리의 일부일 뿐이었다. 나는 종종 생각했다.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반지하 생활과 지금 이곳 어느 쪽이 더 비참한 걸까? 적어도 그때는 자유라도 있었다. 그의 등장은 그런 나의 잿빛 일상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와도 같았다. 그는 이 별채의 정원사이자 관리인으로 배정된 강지훈이라는 남자였다. 처음 그를 마주쳤을 때 나는 다른 사용인들과 마찬가지로 나를 무시하는 또 다른 감시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달랐다. 그는 말이 거의 없었지만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다른 이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존중이 느껴졌다. 그는 내게 깍듯이 사모님이라고 불렀고 나를 마주칠 때마다 묵묵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따뜻하고 진솔했다. 어느 날 별채에 낡은 수도꼭지가 말썽을 부렸다.
나는 사용인들에게 몇 번이나 수리를 요청했지만 그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내 말을 무시했다. 며칠 동안 찬물로만 씻어야 했던 그날 밤, 누군가 내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문을 열자 공구함을 든 지훈 씨가 서 있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사모님. 수도꼭지가 고장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내 허락을 구하고 욕실로 들어가 30분도 차에 되지 않아 완벽하게 수도를 고쳐놓았다. 따뜻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며 나는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이후로 그는 나의 보이지 않는 수호 천사가 되어주었다. 사용인들이 식사를 챙겨주지 않는 날이면 그는 자신이 먹으려고 싸온 도시락이라며 내게 따뜻한 밥과 국을 내밀었다. 그는 서툰 솜씨로 끓인 김치찌개가 맛이 없을까 걱정했지만 내게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하고 맛있는 식사였다.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그는 내가 정원에 나와 있을 때면 말없이 다가와 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흙을 만지고 식물을 가꾸는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투박한 손으로 심은 작은 꽃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며 내 마음속에 얼어붙었던 무언가도 함께 녹아내리는 듯 했다. 그는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내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왜 이런 이상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는 그저 내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다. 그의 침묵은 때로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나는 그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JK그룹의 유령 신부가 아닌 그냥 서유리가 될 수 있었다. 그의 존재는 이 차가운 감옥 속에서 내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창문이었다. 나는 그가 없는 시간에도 그가 가꾸는 정원을 바라보며 그를 생각했다. 그의 무심한 듯 다정한 배려, 따뜻한 눈빛. 나는 그에게서 내가 평생 갈구해왔던 하지만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안정감과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위험한 감정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그와의 시간은 내게 마약과도 같았다. 나는 그가 주는 아주 작은 다정함에 중독되어 내가 처한 현실의 비참함을 잠시나마 잊곤 했다. 하지만 환상은 언제나 현실의 날카로운 발톱 앞에서 힘없이 찢겨나가는 법이다. 그날 왕 회장이 예고 없이 별채를 찾아왔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영지를 순찰하는 여왕처럼 거만한 태도로 집 안을 훑어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먼지 하나 없는 깨끗한 공간이었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만족이라는 단어가 나올 리 없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고 오늘 이곳에 온 목적은 분명했다. 아직도 여기가 네 집인 줄 아는 모양이구나. 그녀가 대리석 탁자를 흰 장갑을 낀 손으로 훑으며 말했다. 그녀는 나를 보지 않고 마치 허공에 대고 말하는 듯 했다. 내 아비가 술에 취해 널 매질할 때도 이런 호사는 누리지 못했을 텐데. 그 순간 내 세상이 멈췄다. 그녀가 어떻게 그 사실을, 그녀의 말이 예리한 칼이 되어 내가 애써 꿰매두었던 과거의 상처를 헤집고 들어왔다. 갑자기 코끝에서 역한 술 냄새가 나는 듯 했다. 귀에서는 유리병 깨지는 소리와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맴돌았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이 흐려지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다. 나는 다시 어리고 무력했던 그 시절로 지옥 같던 그 집으로 돌아가 있었다. 아버지가 던진 술병을 피하기 위해 몸을 웅크렸던 그의 발길질 아래서 신음했던 12살의 서유리로. 그 꼴산 앞기는 왕 회장은 공황 상태에 빠진 나를 벌레 보듯 쳐다보더니 경멸의 한숨과 함께 별채를 떠났다. 나는 거실 한복판에 그대로 주저앉아 보이지 않는 공포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제발 때리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 내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그 손길을 뿌리쳤다. 다가오지 마.
하지만 그 손길은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내 귓가에 들려왔다. 유리 씨 나예요. 지훈이에요. 여기는 안전해요. 지훈 씨. 그의 목소리는 안개 속의 등대처럼 나를 끔찍한 과거로부터 현실로 이끌어주는 유일한 빛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 따뜻한 차를 한 잔 타왔다. 그리고 내 손에 컵을 쥐어주며 내가 진정될 때까지 말없이 곁을 지켜주었다. 그의 침묵과 고요한 존재감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내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다. 차가웠던 내 몸에 서서히 온기가 돌아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마셨다. 차의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가 얼어붙었던 내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다. 나는 그제야 내가 겪었던 끔찍한 공황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고마워요.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잠겨 있었다. 그는 대답 대신 조용히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 손길에 나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수십 년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내 가장 깊고 어두운 상처를 그에게 들켜버린 것이다. 나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다. 그는 내가 기댈 수 있도록 자신의 어깨를 기꺼이 내어주었다. 그의 품은 내가 상상했던 그 어떤 곳보다 안전하고 따뜻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내 모든 것을 맡겨도 괜찮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깊은 신뢰가 우리를 그 이상의 관계로 이끌었다. 그날 밤 이후 별차에는 더 이상 차가운 감옥이 아니었다. 그곳은 나와 우리 둘만의 비밀스러운 정원이 되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차단된 채 우리만의 언어로, 우리만의 방식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했다. 그의 존재는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었다. 우리의 하루는 소박한 행복으로 채워졌다. 아침이면 그가 가꾸는 정원에서 함께 커피를 마셨고, 저녁이면 함께 서툰 솜씨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는 내게 흙을 만지는 법을 씨앗을 심고 생명을 키워내는 기쁨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처음으로 내 손으로 무언가를 일궈내는 성취감을 느꼈다. 그와 함께 있을 때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인 불쌍한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사랑받는 여자였고 동시에 사랑을 주는 여자였다. 그의 지친 어깨를 주물러주고 그의 땀을 닦아주며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깨달았다. 우리의 육체적인 사랑 역시 변해갔다. 나는 더 이상 그의 손길 앞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그의 손길을 갈망하게 되었다. 그의 투박한 손이 내 몸에 닿을 때마다 나는 과거의 더러운 기억 대신 새로운 온기와 쾌락이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을 느꼈다. 나는 조금 더 용감해졌다. 나는 먼저 그에게 입을 맞추었고 내 몸이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내가 수줍게 내 욕망을 드러낼 때마다 그는 언제나 다정한 미소와 함께 나를 더 깊은 쾌락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 그의 품 안에서 나는 비로소 내 몸의 온전한 주인이 될 수 있었다. 그와의 관계는 나를 바꾸어 놓았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이 무섭지 않았다. 그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 완벽한 행복 속에서도 나는 종종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와 나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정원사였고 나는 명목상이지만 재벌 그룹 회장의 아내였다. 우리의 관계는 결코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는 뼈세는 시한부의 관계였다. 이 비밀스러운 정원에서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정원의 벤치에 앉아 함께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붉게 물든 하늘은 더없이 아름다웠고 내 곁에는 그가 있었다. 나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지훈 씨, 지금 너무 행복해요. 내 말에 그는 대답 대신 나를 자신의 품에 더 꽉 끌어안았다. 나도 그래, 유리 씨. 그의 목소리는 조금 잠겨 있었다. 우리 이렇게 영원히 함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의 말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슬프게 들렸다. 나는 그가 우리 사이의 신분 차이를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 내가 그보다 더 넘을 수 없는 벽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의 품에 더 깊이 안길 뿐이었다. 우리의 행복은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언젠가 깨어질 한여름 밤의 꿈일까봐 두려웠다. 우리의 비밀 정원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위태로워 보였다. 행복은 언제나 짧고 불안은 길다. 나와 지훈 씨의 평화로운 시간은 왕 회장의 비서가 별채를 찾아오면서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내게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주말 저녁에 본가에서 열리는 가족 만찬에 참석하라고. 그것은 초대라기보다는 거부할 수 없는 소환장에 가까웠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본가. 그곳은 나를 올가매는 모든 권력의 심장부이자 내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장소였다. 무엇보다 그곳에는 지훈 씨가 함께 가줄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이 집의 정원사일 뿐이니까. 나는 처음으로 그가 없는 곳에서 홀로 나를 경멸하는 사람들을 마주해야만 했다. 만찬 당일 아침부터 본가에서 파견된 사용인들이 별채를 분주하게 드나들었다. 그들은 나를 살아있는 마네킹처럼 취급하며 머리를 손질하고 화장을 시키고 숨막히게 불편한 드레스를 입혔다. 그들의 손길에는 그 어떤 존중도 없었다. 그저 경멸과 조롱 섞인 수군거림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아무리 비싼 옷을 입혀놔도 천한 티는 어쩔 수가 없네 점에서.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화려하게 꾸며진 낯선 여자가 나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겉모습과 달리 내 눈동자는 겁에 질린 채 떨리고 있었다. 나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된 기분이었다. 본가는 내가 지내는 별채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모든 것이 거대하고 화려하고 그리고 차가웠다. 나는 그곳에 모인 강태하의 친척들에게 소개되었다. 그들은 나를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를 보듯 노골적인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쳐다보았다. 저녁 식사는 나에게 있어 지옥과도 같았다. 거대한 식탁에 둘러 앉은 그들은 나를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하며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대화는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사업 이야기, 그들만의 사격의 이야기로 가득했다. 나는 그저 입을 다문 채 음식을 깨작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이따금 그들의 화살은 교묘하게 나를 향했다. 한 중년 여자가 와인잔을 우아하게 돌리며 물었다. 세아가 듣자 하니 아주 소박한 동네에서 자랐다면서 이런 음식은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그녀의 말에 식탁 곳곳에서 억지로 참는 듯 단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다. 지훈 씨와 함께 있을 때 되찾았던 자신감과 자존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나는 다시 예전의 세상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던 서유리로 돌아가고 있었다. 이 끔찍한 식사가 제발 빨리 끝나기만을 빌었다. 마침내 식사의 끝을 알리는 디저트가 나왔을 때 왕 회장이 입을 열었다. 그녀는 인자한 할머니 같은 미소를 띤 채 나를 바라보았다. 세아가 네가 딱 해서 하는 말인데 나중에 태하와의 계약이 끝나면 우리 호텔 청소부 자리라도 알아봐 줄까? 네 본분을 잊지 말아야지. 그 말은 확인사살이었다. 그들은 나를 단 한순간도 가족으로 인정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다는 명백한 선언.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몸이 좋지 않아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다. 별채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지훈 씨가 초조한 얼굴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내 엉망이 된 모습을 보고 아무 말 없이 나를 꽉 안아주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그날 밤 나는 깨달았다. 나와 지훈 씨의 이 작은 정원은 세상과 분리된 낙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성벽 아래 언제든 짓밟힐 수 있는 연약한 화단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의 행복은 그들의 소나기 안에서만 허락된 위태로운 신기루였다. 지옥 같던 만찬 이후 나는 다시 껍질 속으로 움츠러들었다. 지훈 씨는 나를 위로하기 위해 애썼지만 한번 금이 간 자존감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그들의 경멸은 내게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어 우리의 비밀 정원 안으로까지 차가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러던 어느 날 왕 회장은 다시 나를 소환했다. JK그룹의 창립기념 행사가 열리는데 회장 부인으로서 잠시 얼굴을 비추라는 명령이었다. 거부할 수 없었다. 나는 다시 한번 인형처럼 꾸며졌고 홀로 거대한 행사장으로 내던져졌다. 행사장은 별들의 전쟁터와도 같았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정재계 거물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왕 회장의 비서는 내게 행사장 가장 구석진 자리를 지정해주며 절대로 사람들의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나는 그저 보이지 않는 병풍의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나는 샴페인 잔을 든 채 불안하게 서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나는 주머니 속에 든 작은 조약돌을 만지작거렸다. 떠나기 전 지훈 씨가 내 손에 쥐어준 행운의 돌이었다. 그 돌의 차가운 감촉만이 나를 현실에 붙잡아주는 유일한 끈이었다. 행사가 시작되고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지루한 연설을 늘어놓았다. 나는 오직 이 끔찍한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다. 마침내 사회자의 목소리가 격양되었다. 자, 이제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함께 JK그룹의 심장이자 미래이신 강태하 회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모든 조명이 무대 입구로 쏟아졌다. 나는 아무런 기대 없이 그저 의무적으로 그곳을 바라보았다. 계약할 때 사진으로 보았던 그 차갑고 오만한 눈빛의 남자가 걸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눈앞에 나타난 사람은 내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익숙한 실루엣, 조금은 어색하지만 당당한 걸음걸이. 무대 위로 걸어 나온 남자는 지훈 씨였다. 내가 알던 허름한 작업복이 아닌 몸에 완벽하게 맞는 최고급 슈트를 입은, 늘 흙이 묻어있던 그의 머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조명 아래서 빛나고 있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아니야, 잘못 본 거야. 닮은 사람이겠지. 하지만 그가 마이크 앞에 서서 입을 열었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내게 다정하게 속삭여주던 그 목소리. 하지만 지금은 수백 명의 사람을 압도하는 낮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변해 있었다. JK그룹 회장 강태하입니다. 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내가 사랑했던 남자, 나의 유일한 위안이었던 정원사 강지훈. 그리고 서류상 나의 남편이자 나를 경멸하는 이 세계의 정점에 서 있는 남자 강태하.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해되었다. 나를 향한 사용인들의 경멸 친척들의 조롱, 그리고 왕 회장의 잔인함.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나 혼자만 이 거대한 연극의 주인공이 자신이라는 사실도 모르는 바보 광대였던 것이다. 그의 다정함, 그의 위로, 그의 사랑.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나를 가지고 논 것인가? 재벌 회장의 심심풀이 장난감. 나는 수치심과 배신감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무대 위에서 연설을 하던 그의 눈이 수많은 군중 속에서 정확히 나를 찾아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 안에는 미안함과 고통 그리고 애원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내게는 그 모든 것이 기만으로 보일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손에 든 샴페인 잔을 떨어뜨렸다. 유리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나는 뒤돌아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카메라 플래시를 뚫고 사람들을 해치며 나는 나를 완벽하게 속인 그 남자로부터, 이 잔인한 세상으로부터 도망쳤다. 나는 별채로 도망쳐와 문을 걸어 잠갔다. 이곳은 더 이상 나의 비밀 정원이 아니었다. 그저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증명하는 거대한 거짓말로 지어진 무대 세트일 뿐이었다. 나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가진 것이라고는 처음 이곳에 올 때 입었던 낡은 옷 몇 벌이 전부였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다. 하지만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는 없었다. 나를 기만한 남자와 나를 조롱했던 세상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쳐야만 했다. 한참을 허둥지둥 옷가지를 쑤셔 넣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익숙한 그러나 이제는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리 씨, 그가 어느새 방 안에 들어와 서 있었다. 정원사 강지훈이 아닌 JK그룹 회장 강태하가. 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내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억누를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재미있었나요? 내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튀어나왔다. 가난하고 무식한 고아 여자애가 당신의 친절에 감동해서 당신 발밑에 기어다니는 걸 보는 게 재미있었냐고요.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 당신의 그 다정함, 그 위로 전부 다 연극이었나요? 지루한 재벌 회장님의 유희거리로 내가 딱이었나요? 그는 내 모든 비난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내가 모든 독을 쏟아내고 더 이상 소리 지를 힘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그는 그저 고통스러운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마침내 내가 지쳐 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그가 입을 열었다.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는 깊이 잠겨 있었다. 처음에는 당신 말이 맞았어요. 할머니가 멋대로 정한 계약 신부를 골탕 먹일 생각이었어요. 어떤 흠이라도 잡아서 이 지긋지긋한 계약을 파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접근했어요. 그의 잔인한 고백에 심장이 다시 한번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당신을 알아갈수록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당신의 외로움, 당신의 상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잃지 않았던 따뜻함. 나는 그런 당신에게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었어요. 그는 자신 역시 거대한 감옥에 갇혀 살아왔다고 했다. JK그룹의 회장이라는 이름의 감옥. 단 한순간도 자기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고. 하지만 정원사 강지훈으로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그는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내가 사랑한 건 회장님의 아내 서유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서유리 당신이었어요. 그의 고백은 진심처럼 들렸다. 그의 눈빛은 내가 사랑했던 따뜻했던 지훈 씨의 그것과 똑같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를 믿을 수 없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죠? 나는 흐느끼며 물었다. 당신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는데, 당신의 이름, 당신의 신분, 당신이 내게 보여준 모든 것들이 이제 와서 하는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신뢰는 깨진 유리와도 같아서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는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다. 나와 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고통스러운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 당장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줘요. 강지훈으로서 당신을 사랑했던 내 마음, 그것만큼은 단 한순간도 거짓인 적이 없었다는 걸.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별채를 떠났다. 방 안에는 다시 나 혼자만 남았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그가 행운의 부적이라며
쥐어주었던 조약돌을 꺼내 들었다. 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것을 쥐어주던 그의 손은 따뜻했다. 나는 내가 사랑한 남자가 대체 누구였는지 더 이상 알 수 없었다. 그와의 대치 이후 며칠의 시간이 흘렀다. 나는 별채를 떠나지 못했다. 아니, 떠날 수가 없었다. 내 마음속에서 그를 향한 사랑과 배신감이 여전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내게 시간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별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그림자는 집 안 곳곳에 남아 있었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조용히 보내왔고 내가 잠 못 이룰까봐 서재에 새로운 책들을 채워 넣으셨다. 그의 보이지 않는 배려는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의 진심이 무엇인지 나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왕 회장이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나를 본가로 호출했다. 그녀는 가문의 모든 주요 인물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내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내가 정원사 강지훈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들을 제시했다. 사용인들의 증언, 그리고 나와 지훈 씨가 정원에서 다정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들. 이 모든 것이 나를 파렴치한 여자로 몰아가고 있었다. 왕 회장은 이 모든 것을 근거로 나와 강태하의 혼인을 무효로 하고 나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나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으니까.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내게 쏟아지는 경멸과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낼 뿐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침묵을 지키던 강태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남자 접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유리 씨와 사랑을 나눈 정원사는 바로 저 강태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위험한 고백을 시작했다. 그는 할머니의 잔인한 계획과 자신이 왜 신분을 숨길 수밖에 없었는지를 모두에게 밝혔다. 그의 고백은 거대한 폭탄과도 같았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는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오직 나만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내 앞으로 걸어와 왕 회장이 내밀었던 혼인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는 그 종이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이따위 종이로 맺어진 관계는 이제 끝입니다. 그는 찢어진 종이 조각을 바닥에 던져버리고 내 손을 꽉 잡았다. 이 사람은 더 이상 계약 신부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여자이자 나의 유일한 아내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서유리 씨를 모욕하는 것은 나 강태하를 모욕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의 선언은 그가 자신의 왕국에서 나를 여왕으로 인정하는 대관식과도 같았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그가 얼마나 강하고 위대한 남자인지를 깨달았다. 그는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가문과의 전쟁을 회장으로서의 지위를 그 모든 것을. 그의 손을 잡고 회의실을 빠져나오는 내내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강태하와 서유리로서 서로를 마주했다. 더 이상 거짓도 비밀도 없었다. 그는 내게 물었다. 자신을 용서하고 진짜 아내가 되어줄 수 있겠냐고.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우리의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격렬했다. 그것은 더 이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조심스러운 행위가 아니었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우리의 미래를 맹세하는 성스러운 의식이었다. 나는 그의 몸에 내 흔적을 남겼고 그 역시 내 모든 것을 남김없이 탐했다.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하나가 되었다. 정원사 강지훈과 계약신부 서유래는 죽었다. 그리고 그 잿더미 위에서 JK그룹 회장 강태하와 그의 아내 서유리가 새롭게 태어났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지라도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그의 손을 잡고 있다면 그 어떤 지옥이라도 함께 건널 수 있을 터였다. 그날 이후 JK그룹의 성에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강태하는 더 이상 할머니의 꼭두각시 손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올가매던 모든 낡은 사슬을 끊어내고 그룹의 진정한 지배자로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왕 회장은 모든 것을 잃고 쓸쓸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나와 그는 더 이상 위태로운 별채에 살지 않았다. 우리는 본가 그 차갑고 거대하기만 했던 성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나에게 감옥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곳을 우리의 색깔로, 우리의 온기로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낡은 벽지를 뜯어내고 따뜻한 색으로 벽을 칠했고 그의 투박한 손으로 직접 짠 원목 가구를 집 안 곳곳에 들여놓았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정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정원사 행세를 할 필요가 없었지만 여전히 흙을 만지는 일을 사랑했다. 우리는 주말마다 함께 정원에 나가 꽃을 심고 나무를 가꾸었다. 그곳은 이제 우리 둘만의 비밀 정원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린 우리의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나를 경멸하던 사용인들의 태도도 달라졌다. 강태하가 나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그들은 비로소 나를 이 집의 진정한 안주인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에게 과거 내가 당했던 무시와 경멸을 되갚아주지 않았다. 대신 나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따뜻함으로 그들을 품었다. 나의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 뒤에 숨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강태하는 내가 내 안의 어둠과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내 상처에 입을 맞추며 그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었다고 몇 번이고 말해주었다. 나는 그의 지지 아래 작은 재단을 설립했다.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과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었다. 나의 아픔을 나와 같은 고통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살아남은 생존자이자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어느 화창한 오후, 나는 정원에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저만치에서는 강태하가 우리의 작은 아들의 손을 잡고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있었다. 아이가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지면 그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환하게 웃으며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나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가난하고 보잘것없던 여자가 재벌 회장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안다. 나의 행복은 그의 돈이나 지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의 행복은 회장 강태하가 아닌 정원사 강지훈의 투박하지만 따뜻했던 손길에서 시작되었다. 나의 진짜 모습을, 내 상처까지도 사랑해준 한 남자. 그리고 그를 믿고 나 자신을 믿을 용기를 내었던 나의 작은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행복은 동화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진흙탕 속에서 가장 깊은 절망의 틈새에서 피어나는 꽃과도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결정하고 사랑을 믿고 행복해질 용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그 행복을 위해 당신은 어떤 용기를 낼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